예, 천영우입니다. 제 1세션에서는 인태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인태 전략, 전략이라고 부르는 걸 좀 꺼려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정책이든 전략이든 컨셉이든 하여튼 인태 지역에 대한 정책이 뭔가 이런 걸 살펴봤는데, 우리 이 세션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그러면 인태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과제에 좀 역점을 둘 것이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1세션에서도 나왔지만은 여러 나라들이 이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꺼려하고, 뭐 컨셉이다, 이니셔티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가급적이면 전략이라는 이름을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뭐 경향도 좀 감지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물론 계속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은 뭔가 이게 좀 중국을 겨냥한다 하는 그런 인상을 안 주려고 좀 외교적 수사를 쓰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걸 가급적 기피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의심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인태 전략이 주로 지금까지 거대 담론 중심으로 쭉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한 인태 전략에 보면 자유, 평화, 번영, 뭐 3대 비전이다. 포용, 신뢰, 호혜, 3대 협력 원칙이다. 그리고 핵심 목표라는 것도 뭐 규칙 기반 질서다, 개방성이다, 뭐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한다, 뭐 이런 또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이런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참 굉장히 포괄적이고 중요한 컨셉이 다 들어가 있지만은 나는 이 인태 담론이 근데 왜 제대로 흥행이 안 되느냐, 이게 왜 정책 마케팅이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큰 성과가 없느냐. 성과가 없다고 단정하면 또 여기에 이의를 달 분들도 있겠지만은 인태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게 우리가 이 큰 담론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손에 잡히고 핏부에 와 닿는 뭐 정책이 없단 말이죠. 이게 평화, 번영, 뭐 자유, 평화, 번영 다 좋은 말이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태 전략이 뭐냐 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만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뭔가 구체성 있는 손에 잡히는 정책 담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 2세션에서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거는 그럼 각 분야별로 우리의 인태 전략 이런 거를 우리 오늘 네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한번 들어보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을 우선 소개해드리면 제 왼쪽부터 소개해드리면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님께서 우선 전반적인 인태 전략의 방향, 특징, 좀 제너럴한 부분, 요걸 좀 발표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그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님, 실장님은 지금 주로 군사 안보 분야의 정책, 그래서 중국의 군사 굴기와 대한민국의 인태 지역 안보 전략이라는 그런 제목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최석영 전 주 제네바 대사님께서 이거는 주로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화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은 주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이런 기술 패권 경쟁의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난번 세션과 마찬가지로 발표는 15분 시간을 좀 엄격하게 좀 준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예정 시간보다 15분 일찍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 발표하고 토론하시느라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한 거의 20분을 더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끝났는데, 저는 시간을 좀 엄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15분 넘으시면 제가 조금 마무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좀 또 나중에 질문을 좀 받고 답변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원기 교수님부터 발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 저는 한국 인태 전략의 방향과 특징이란 제목으로 총론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하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제 발표를 하기 전에 이 인태 전략을 지금 시작한 지가 이 문건 이 자체가 발표된 건 2022년 12월 28일이죠.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열흘인가 뒤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미 인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한미 공동선언문에 그래서 벌써 2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인태 전략에 기반한 기조를 했다고 추진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인태 전략과 관련해서 국내적인 담론도 형성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뭐냐 지금 한 2년 이상 이제 추진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손에 잡히는 성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비저빌리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태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의 문제제기 내지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외적으로. 첫 번째는 이 현 정부가 대외 전략을 추진하는 건 좋다. 그런데 왜 하필 인태 전략이냐? 왜 일본, 미국이 하는 것 따라 하느냐? 한국의 인태 전략은 미국, 일본의 인태 전략의 아류가 아닌가? 맹목적 대미 추수 그런 데 기반한 외교 전략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스탠스를 밸런스를 잡고 균형 외교를 하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서 하게 되면 이게 한중 관계가 나빠지고 우리 국익에 이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밸런스라고 하는 말은 이 직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에서 인태 전략을 하는 거는 이 대중국 디커플링 전략, 대중국 적대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의 어떤 협력이 강화되고 진영이 되니까 이 북중러 진영이 형성이 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북중러 대 브로더한 차원에서 이 한미일 간의 진영 대결이 한반도에서 고착 내지 강화가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항상 피해를 봤다.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굉장히 냉소적인 비판인데 도대체 한국 인태 전략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냐? 정권 바뀌면 또 바뀌는 거 아니냐? 서스테너빌리티의 문제.
들이 있습니다. 이런 크게 세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퀘스천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해에 기초한 거고, 일부 질문들은 이 인태 전략의 전략적 인식과는 다른 생각에서 제기되는 것들이고,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 이 국내 정치적인 양극화에서 나오는 그런 굉장히 큰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에서는 크게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싶은데, 자료집 이 6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표를 주요국의 인태 전략 관련해서 쭉 조사를 해서 이 표를 했는데, 표 1을 보시면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그 각주 있죠. 각주 1 하단에 보면 각국의 인태 전략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해서 인태 전략이라고 하지만 각국마다 인태 전략의 구체적인 명칭은 다릅니다. 없는 나라도 있고요. 호주나 인도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뭐 이런 문건을 발표해서 인태 전략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나라들은 전략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뭐 비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미중 간의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아세안조차도 인태 전략이 있습니다. 아세안 아웃룩 온 더 인도 퍼시픽. 그래서 뭐 인태 전략이 반드시 이 미국, 일본의 전략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보긴 또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62페이지, 63페이지 표 2를 보시면 제가 그 주요국의 인태 전략을 좀 타이폴로지를 해봤습니다. 쭉 이 발표된 각국의 인태 전략 문건들을 이제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나라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굉장히 혼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걸 타이폴로지를 해보니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도양과 태평양이 하나의 어떤 통합된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통합된 strategic arena, 전략적 장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외교 전략이 아니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인도 퍼시픽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에피센터에 대해서 인게이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능적,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기존보다는 좀 더 확대된 형태의 리지널 코퍼레이션, 인도 퍼시픽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인도 퍼시픽을 통합된 지리적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리지널 코퍼레이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태 전략을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대된 이 지역 협력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태평양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 질서 비전으로서 인도 태평양입니다. 이 인태라고 하는 새로운 이 지역 질서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는 약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인태 지역에서 어떻게 구축할 거냐, Regional Order Vision, 지역 질서 비전, 이거를 강조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스케 공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뭐 Rules Based Order, 자유주의 국제 질서 이런 용어를 쓰고요. 아세안 같은 경우는 Inclusive Regional Order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중국은 그 대안적 개념으로 인류 운명 공동체, 이런 오더 빌딩에 관한 강조점들이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인태 전략하면 항상 연상시키는 전략 경쟁,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인태 전략을 보면 이 지역 협력을 강조하고 질서 구축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전략 경쟁, 중국 견제를 강조하는 이 세 가지 강조점들, 프라이어티들이 같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63페이지 하단에 제가 굉장히 러프하지만 각국의 인태 전략을 지역 협력에 대한 강조, 질서 구축, 전략 경쟁 이렇게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질서 구축,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al order. 그 다음에 중국과의 strategic competition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 기능적 협력 있죠.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기능적 협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딜리버리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인태 전략을 보시면 지역 협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를 포함해서 인도도 포함해서 이 좀 더 확대된 형태의 포괄적 지역 협력을 한국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태 지역에서 규범 기반 질서, 규칙 기반 질서의 구축 필요성, 그것을 위해서 인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시면 중국에 대한 견제나 내지는 이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중국을 북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규정을 하고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 한국은 지역 협력과 질서 구축을 굉장히 강조하는 인태 전략이지 중국과의 전략 경쟁 내지는 중국 견제적 요소는 굉장히 없습니다. 물론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않지만요. 그래서 한국 인태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상위에 대해 전략이기 때문에 이 손에 잘 안 잡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용산에 있거나 인태 전략 작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현 정부가 지향하는 인태 전략은 이 위기 의식과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동시에 이 근본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 국제 질서의 약화 내지는 붕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위기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발전과 이 풍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게 지금 와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위기 의식의 발로. 그래서 이 과거와 같이 방관자처럼 이 전략적으로 우리 그 수출이라든지 뭐 이 북한 문제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환경, 지역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자신감인데요. 이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현격히 신장된 국력과 국가적 자신감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뭔가 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개도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되돌려줄 때가 됐다. 그래서 ODA도 늘리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저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최소한 이 인태 전략의 디자인상에서는 한국의 정체성과 국익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대외 전략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국의 정체성이 뭐냐? 개방적 통상국가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여기에 기반해서 개방적 통상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한국의 아이덴티티에 기초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국익, 우리의 스트래티직 인트레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제도나 규범, 질서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인태 전략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인식은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안미경중 있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중간국, 그 다음에 낀 국가, 미중 사이에서 우리 끼어 있다. 그래서 선택의 딜레마, 이런 전략적 인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인태 전략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인식의 틀은 한국은 자유진영의 일원이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이익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에 이제 기초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대국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주변 질서를 둘러보고 우리 국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외교 전략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이 전략을 구성하는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여 외교. 근데 이게 단순히 이 개발론주뿐만 아니라 그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이 한중 관계를 새롭게 리셋하겠다. 리스프로컨,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거는 이제 그 지난 30년 수교 이후 30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리플렉션이라고 생각하는데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인식에 기초해서 국제 규범이라든지 상호 존중, 호혜 이런 일반 원칙에 기초해서 대중 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걸 반중으로 보는 거죠. 친미 소중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손에는 잘 안 잡히지만 이런 거에 기초해서 이런 기조에 기초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관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메시지. 굉장히 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걸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중국은 대만 남중국해가 핵심 얘기인데 한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러니까 이게 반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고위급 교류, 정상회담도 안 하고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딜레마를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 이 지금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는데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동아시아 동북아 지역을 지금 다음에 있다 하는데 문제는 우리하고 체제 지향하는 가치 전략적 이익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치와 체제와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면서 중국과 사이좋게 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럼 그게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아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이 한국의 규칙 기반 질서 지향이라고 하는 인태 전략의 기조와 대중관계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딜레마라는 거죠, 한국에. 딜레마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양국과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인태 전략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정치 세력도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극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중 관계를 양자적으로 좀 양자 관계로만 국한해서 보지 말고 이 인태 지역에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 세력 균형의 변화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해야 되고요. 이 인태 전략도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반응을 의식을 해서 굉장히 중국의 반응을 의식한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이 인태 전략을 추진한 지 2년이 됐지만 비저빌리티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인태 전략 관련해서 얘기하는 레토릭하고 실제 액션하고 괴리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인태 전략에 대한 크레디빌리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신뢰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텐저블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인태 전략 자체가 한반도를 벗어난 전략적 시야의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이게 최근에 보면 이 굉장히 이런 이 전략적 시야가 약화되는 게 있고요. 특히 지금 남중국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 수송도 문제고. 그런데 우리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서 우려 성명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8번째 발표했습니다. 7월 12일 PCA 판결 계기로 해가지고. 근데 실제 행동은 없거든요. 뭔가 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액셔너블한 그런 딜리버러블한 그런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인태 전략의 핵심 포인트를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중간에 내가 줄이라 그러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유효기간 이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정말 정권 바뀌면 이런 큰 정책이 초당적으로 이게 입안이 되고
추진되는 게 아니고 친중이냐 반중이냐 하는 데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지금까지 취해온 정책이 또 바뀐다 이러면 아까 전 크레디빌리티 문제를 지적했지만은 뭐 그러다면 한국이 하는 무슨 정책이라고 대외적으로 선언해봐야 그게 이 정책의 유효기간은 길이 얼마밖에 안 가겠구나 이런 게 국제적으로 확산되면 이 이제 이 외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나중에 제가 그 질문할 내용을 미리 좀 생각하도록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이게 5년마다 이게 무슨 똑같은 정책도 브랜드가 자꾸 바뀌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이라 해가지고 떠들썩하게 뭘 했는데 그 신남방 정책하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는 또 뭐가 다른가?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나는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우리가 발표 다 끝나고 나서 좀 답변 준비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는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께서 주로 안보 전략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 발제문은 7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내용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배경각형과 이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 이로 인한 미중 간 작용과 반작용이 인태지역과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의 안보, 국방, 군사적 대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1번 아래쪽에 보면 저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냉전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냉전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인태지역 안보 환경은 중국의 부상과 인태지역의 중요성 증가, 이로 인해 영내 미중 간 군사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였고 여기에 대한 미국의 위기 인식과 대응이 미중 전략 경쟁을 심화시키고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미중 간의 안보 군사 분야에서의 전략적 경쟁은 서태평양 지역의 지전략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에 돌연선이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가운데 이 도표를 보시면 왼쪽이 이제 미국이 1950년대 존 포스터 들레스 국무장관이 고안한 돌연선 중에 1, 2 돌연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은 중국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돌연선의 해석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돌연선 이 문헌은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토와 아시아 대륙 간 광대한 거리는 미군의 전력 투사의 난관을 초래하고 따라서 미국은 시간과 거리 극복을 위해서 제1도련선 일대 국가들과의 동맹 체계를 구축해서 미군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제2도련선 일대에 배치된 미군 전력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도련선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해양으로의 전력 투사를 봉쇄하기 위해 고안된 외국의 진지, 즉 장벽이자 중국에 대한 외국군의 전력 투사를 지원하는 도약대라고 보고 최근 중국의 군사력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중국군이 인민해방군이 본토로부터 해양으로 해공군력 투사 능력의 발전을 보여주는 기준점이라는 적극적인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에 의한 대중국 봉쇄와 유사시 미군의 전력 투사 억제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군의 돌연선 극복과 돌파 능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중국은 중국몽을 지원하기 위해 강군몽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제시한 강군몽 계획은 2020년까지 기계화 정보화로 군사력을 제고하고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21세기 중반 2049년이 두 개의 100년 중 두 번째 100년이 됩니다. 세계 인류의 강한 군대, 즉 미군에 필적하거나 미군을 능가하는 군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군몽의 핵심은 반접근 지역 거부, Anti-Access Area Denial, 저희가 A2AD라고 합니다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2AD는 1996년 대만 해협 위기 이후 분쟁 지역에 대한 외부 세력의 진입을 억지 지연하고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중국군의 능력과 개념 발전 방향으로는 강력한 적인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국 분쟁 시 제3국의 개입에 대응하며 전 세계적 전력 투사가 가능한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중국의 A2AD 네트워크는 인태 지역 내 미군의 우세를 약화하고 전력 투사의 이점을 상쇄하는 한편 미국과 동맹국의 공군 지지, 항구, 시설, 인원에 대해 위험 부과를 위해 고안되었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세계 최대의 순항 및 탄도미사일, 이를 차세대 전구 타격 공중 자산으로 보강하고 이러한 타격 자산들의 정밀 표적 유도를 위한 광범위한 감시 및 표적 처리 능력 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82페이지와 83페이지 그리고 84페이지, 85페이지 자료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인태사령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1999년을 기준으로 중국군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2025년 내년을 기준으로 판단한 전투력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9년에는 미국이 다소 우세하지만 2025년이 되면 우주, 항공, 해양, 미사일 모든 전력의 부분에서 군사력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즉 시진핑 집권 후 중국몽 구현을 위한 중국군의 현대화와 A2AD 전력 강화로 인해서 영내 미군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고 미중 간 군사력의 균형은 미측에 이미 불리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응 전략을 추진합니다.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중국을 반드시 승리해야 할 대상으로 적시하고 국가방위 전략에서는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한 억제와 우세 유지를 위한 5가지 미래전력 건설 방향 중에서도 가장 먼저 원거리에서 즉 A2AD 방어를 돌파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또한 미국 방부는 인태 지역에서의 군사동맹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설명했는데 이 내용은 일라일 레트너 미 아태 안보 차관보가 2023년 6월 달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첫째, 영내 군사적인 접근과 기지 구축을 다양화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호주, 필리핀 태도국으로의 미군 전력 순환 배치와 접근 확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자, 소다자, 다자를 결합한 네트워크화된 안보구조 구축은 양자 동맹에 더해서 한미, 미로, 밀배, 미호배, 쿼드, 오커스 등으로 격자형 네트워크 체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맹 우방국의 군사력 정강 지원은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맹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조율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이할 점은 한국과는 한국이 동맹의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국방 능력을 향상하도록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가정입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지속되는 가운데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중국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은 지속되고 미군의 전략적 균형 회복 노력도 강화될 것이다. 영내의 충돌 위험은 과거 한반도 단일 정구에서 한반도와 대만 해협 이중 정구로 변화하고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가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전환될 수 있고 허브 앤 스포크 안보 체제의 레티스 라이크 구조로의 전환이 심화되는 한편 미국의 리더십 변화와 미국 우선주의 심화로 동맹 관리를 위한 해칭 소요들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전망이 가시화되어 갈 때 우리 대외 전략의 방향성입니다. 먼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이 인태 지역에서도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와 한미 동맹 소요 등을 고려시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유주의 진영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따라서 한반도의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한미 동맹의 유지 강화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추진하는 스윙 스테이트나 비동맹 국가화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과 이 진영 간 대결이 과거 군사 안보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군사 분야가 통합되며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경중과 같은 비동맹 균형 정책 추진은 곤란하고 격자형 구조 참여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국력과 국가적 위상을 고려한 영내 국가들의 기대와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영 내 기대 요청에 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주도적 적극적 진영 외교의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이자 중견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전략적 모성이 아닌 선명성을 강화하고 주도적 적극적 대외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 확대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한 국방 군사적 차원의 대비 방향입니다. 중국군의 군사력 강화와 제1도련선 내외로의 전력 투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인근에서의 중국 해공군력 운용 확대로 한국군과의 충돌 가능성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국군이 잠재적 위협만이 아닌 우리 국익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며 우리는 한국군 단독으로 또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억제나 대응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대만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 시 미군이 개입할 경우 이는 미중 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신속한 군사작전으로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대만 점령을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봅니다. 미군이 개입을 사전 차단하고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제1, 제2 도련선 일대 미군 기지 타격이 가능할 것인 바, 또 대만 사태에 대한 신속 대응 또는 정언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일 중국이 감이나 하와이 같은 미 영토를 타격할 경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적용 문제, 주한미군 기지 피격에 대비한 한국군과 동맹 차원의 대응, 주한미군의 일부 차출할 때의 대응 방안 등도 사전 검토가 필요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내 2개 정구, 즉 한반도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대만 해협 동시 위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 무력 사용 시 한반도 위기를 동시에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고 북한도 대만 해협 위기 상황을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우위 확보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군의 현재의 전력 기획은 전력의 규모는 현재의 국제적인 또 인태적인 안보 소요에 비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동맹 우방국의 국방력 강화와 미군에 대한 지원 요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들은 만일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군 정원 전력의 활용 제한과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반도 대만 해협이 연계된 대응 전략 검토 등이 필요한 소요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인태적 안보 우선순위 조정과 격자형 안보 구축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미국의 격자형 안보 구조는 제1도련선 내 동맹 우방국들 중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 공유 수준이 높고 미군 전력의 추가 배치가 가능하며 미중 충돌 시 미군 지원이 가능한 전력의 보유 여부 국가를 우선 고려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양자 동맹의 강화와 함께 격자형 구조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진영의 준경 국가로서의 전략적 선명성과 역할을 확대하는 가운데 중국군의 대한반도 군사 위협과 대만 사태, 영내 2개 전장 동시 위기 발생 대비 방안 공조, 그리고 미국의 격자형 안보 구조로의 참여 확대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중국의
군사 굴기가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머리가 아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뭐 똑같은 심정일 텐데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 핵미사일만 걱정하다가 대만 중국 문제, 중국의 군사 굴기 그리고 공세적 팽창 정책 이거는 나무 일처럼 뭐 그냥 또 나무 일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미국, 일본, 뭐 호주 이런 나라들이 다 알아서 관리해 주겠지 하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만약에 중국이 말하는 중국몽이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국에는 이게 또 북한 핵 못지않은 큰 악몽이 되는 건데 이거까지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 이거 하나만 지금 감당하려 해도 정신이 없는데 이게 중국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도전까지 생각하려니까 이게 참 좀 벅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나중에 제가 질문 드릴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게 지금 제일 걱정거리가 대만 사태 아니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 그럼 제1도련선 밖으로 중국이 그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되면 결국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우리 에너지, 뭐 모든은 아니지만 우리 90% 이상의 우리 원유가 원유, 가스 이런 우리 에너지를 거의 100%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그 중에서 한 90% 정도가 대만 해협이나 대만 해협 밖에 있는 그 해역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해역을 다 중국 해군이 제1도련선 밖에 나와서 우리의 항해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생명선은 이게 중국에 그냥 넘어가는 셈인데 중국의 자비에 맡기는 셈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 공격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가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국 대만 침공을 할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 안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중국 군함 수백 척이 대만 해협에 다 격침이 되고 나면 오히려 이 중국 공산당의 이 일당 지배의 그 정치적 기초를 흔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실제 대만까지 점령해서 통일을 했다. 이럴 때 우리한테 미칠 수 있는 우리 국익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 해악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기도 좀 뭐 하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요즘 대충 설명해 놨지만은 그걸 더 간단하게 좀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좀 벌써 많이 지나갔는데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모자라겠는데 세 번째 발제는 우리 최수경 대사님께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지키려고 스톱워치를 지금 켰습니다. 오늘 이제 인태 전략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인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제 안보 전략하고 공급망 쪽에 집중을 해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 전략하고 공급망 이슈가 인태 전략에만 국한해갖고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연합의 전략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안보를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안보가 강화되는 배경은 뭐 다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경쟁, 그다음에 지정학의 귀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첨단 기술의 발달. 그래서 그동안에 민수용으로 활용됐던 것이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초연계성. 과거에 이제 무역 자유화 시대에는 세계화가 하나의 블레싱이었는데 지금 너무 복잡하게 얽혀진 상호 의존 자체가 비대칭성으로 인해 갖고 경제적 강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이제 첫째 방어적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공세적 조치가 있다 그러면 방어적 조치는 뭐 뻔합니다.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갖고 의존도 축소를 하고 다변화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조치는 수출 통제를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무역 투자 규제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초격차 유지를 위해 갖고 자국 산업에 대한 무제한한 보조금을 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외국 상품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어떤 그 관세 조치를 취하거나 징벌적 관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수단이겠습니다. 자, 미국의 안보 경제 안보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면 뭐 그동안 이제 쭉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산업을 다시 보호하는, 미국 산업을 다시 육성하는 산업 정책을 강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한 디커플링이 어려우니까 디리스킹을 한다.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처음에는 small yard with high fence라고 그랬는데 이게 중국과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게 large yard with high fence.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 넓은 범위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 정책을 보면 사실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한테 주어진 수권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법을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부터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962년 트레이드 익스펜션 액트라고 하는 게 거의 쓰여지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들어와 갖고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에 대해서 철강, 알루미늄 수입 규제를 할 때 이 법을 원용을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를 때린 것이 301조입니다. 1974년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라 갖고 보복 관세를 이제 때린 거죠. WTO 협정에는 다 위반되는 조치입니다만은 지금 때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전략으로는 국가 안보 전략 2017년 이 보고서에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을 거의 이제 경쟁적 상대, 주적의 개념으로 이제 이 보고서가 처음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방수권법, 국가방위 전략 보고서에 경제 안보 전략의 개념이 굉장히 상세히 기술이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여기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인태 전략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큰 틀의 전략은 안 바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경제 안보 전략이 단순히 어떤 행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입법부를 통과한 입법을 통해 갖고 확립이 되어 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미국의 경제 안보 전략을 뒷받침해 주는 입법을 제가 일부러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무역법, 비상경제수권법, 홍콩 인권법, 제재법, 외국인 투자 검토 현대화법, 수출통제개혁법, 인프라법, 유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 액트 이런 것들이 다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입법이고 미국 의회의 태도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는 백악관으로 되어 있고요. 자, EU 쪽도 보면 EU가 지금 이제 중국과 한동안 좋은 경제 외교 관계를 유지하다가 중국의 일방 조치에 EU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자율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EU 자체가 이제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 이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경제 안보 전략을 2023년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EU가 발표한 전략을 보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복원력,
그다음에 인프라 안전, 기술 안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기화된 상호 의존 속에서 경제적 강압 조치를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대응이 아니고 대항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엔티 코얼션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리투아니아에 대한 보복을, 리투아니아가 이제 타이완 대표부를 설치를 하니까 중국이 리투아니아뿐만이 아니라 EU 전체에 대해서 보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EU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법입니다. 입법을 보면 EU의 입법은 미국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여기 맨 위에 줄에 있는 부분은 환경하고 이제 탄소 쪽으로 이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EU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칩스 액트, 외국인 투자 심사. 외국인 투자 심사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투자를 할 때 투자 유치국이 안보 심사, 국가 안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CFIUS 법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역외 보조금 규정, 강압 조치에 대한, 그다음에 디지털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입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 안보 전략을 보면 일본에 이제 전략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일본은 보니까 경제 책략이라고 이제 쓰더라고요. 보니까 일본 말로는 일본의 경제 책략을 보면 2017년도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수출 통제, 기술 수출 통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할 때 심사 규정을 강화, 국가 안보 심사 규정을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의 인프라 투자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쭉 나와 있고, 여기 이제 2022년에 경제안보진흥법이 제정이 돼서 이 공급망에 관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 중요한 인프라의 안정성 문제, 첨단 기술 연계개발 지원, 그 다음에 어떤 그 군사적, 굉장히 전략적 특허를 발명을 했을 때 이걸 대외적으로 공개 제한을 하는 이런 4개 분야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술한 입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포괄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안보 전략을 보면 기본적으로 서방의 의존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기술 굴기, 중국 몽실현, 그다음에 MIC 2025, Made in China 2025, 2050년까지 세계 제1의 제조국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몽의 한 일환이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제14차 BRI도 있고요,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14차 5개년 계획 전략에 보면 경제 안보 공급망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의 주권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단호히 대응한다 하는 기본 입장이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중국의 경제안보법도 제가 한번 그 제목만 지금 적어놨는데 미국이 입법을 하면 중국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입법을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이게 수출 통제, 외국인 투자, 국가안보법, 반테러법, 사이버법, 이게 홍콩 국가안보법, 반외국 제재법, 그다음에 개정 반간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화된 이제 입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얘가 지금 언더라인한 이 2개 법은 치유의 법권, 중국의 국내법이지만 이 적용을 중국 국경 바깥에까지 적용하는 치유의 법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비슷한 형태의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국내법입니다. 여기 그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은 외국이 제3국이 중국 또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복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급망 부분에 특화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뭐 10분이나 지나가고 제가 굉장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태전략, 미국의 인태전략은 5개 축 중에 인태 지역에 이제 번영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인태 전략의 발전 경과는 그동안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그 공급망 행정명령을 2021년에 제정을 해갖고
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갖고 배터리하고 반도체, 핵심 광물, 의약품 이 네 개를 핵심 산업이라고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우방국가의 협력을 하고 있고 이게 IPEF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로 실효적이 없는 협력 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TTC는 유럽 연합하고 하는 협력입니다. 이건 미네랄 시큐리티 파트너십, 이건 광물 안보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대항하는 또는 미국의 어떤 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갖고 대규모 보조금을 입법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이 법 규정이 쭉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이 그 배터리,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이 보조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 또는 중국계, 소위 말해서 Foreign Entities of Concerns, 우려 해외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이런 이제 법을 제정을 IRA 법을 제정을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참고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도 이제 이 전략적 의존성과 능력이라고 하는 문서를 채택을 해갖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재, 부품, 기술, 식량,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핵심 물자에 대한 대외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해갖고 미국 IRA 법하고 유사한 법이 작년에 이제 채택이 됐는데 여기 보면 2030년까지 핵심 원자재의 역내 생산 가공 재활용 영향을 강화를 하고 2030년까지 대외 의존도를 40% 이하까지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산업 정책을 부활해 갖고 광범위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여기 이제 그 서방의 산업 정책에 대응해 갖고 굉장히 광범위한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그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회사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회사들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GDP 한 2% 정도를 다 수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이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쭉 보시면 여기 이제 설계 부분 쪽은 이제 이 미국 쪽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장비하고 기술도 여전히 이제 서방이 장악을 하고 있고, 신소재도 서방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웨이퍼 가공을 해갖고 포장, 수출하는 부분에 이제 중국이 이제 영향을 조금씩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서방이 서플라이 체인의 중요한 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다. 이 오른쪽은 이제 배터리 쪽입니다. 여기 배터리 이게 기본적으로 채광 자체는 흑연 빼고 나머지 니켈하고 리튬, 코발트 세 개를 보시면 중국에서 채광은 되지 않지만 이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재련되는 것이 거의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중국에서 재련돼 갖고 음극재, 양극재,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다 중국이 이제 장악을 하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첨단 기술의 리스트를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기술 리스트가 여기 있고, 여기 오른쪽 부분은 미국이 외국인 투자의 국가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이 기술의 목록하고, 중국이 MIC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년에서 기술 굴기를 해야 되겠다고 추진하는 기술이 한 7, 8가지가 굉장히 겹칩니다. 여기 보면 AI, 반도체, 바이오, IC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이제 겹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중국의 경제적 압박 사례입니다. 중국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갖고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취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무역 투자 규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협박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신통치 않은 걸로 지금 돼 있고 인태 전략이나 여기 IPF 이런 데서 보면 어떤 정보 교류라든가 조정이라든가 혹은 모니터링 뭐 이런 정도의 협력밖에 없지. 예를 들어 갖고 중국이 한국에 사드 보복을 했을 때 실효적으로 이걸 반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안보 관련된 정책하고 입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공급망 3법이라 그래갖고 이 세 개가 이제 통과가 됐고요. 일단 경제안보 품목을 300개 정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가장 중요한 첨단 품목에 대해 갖고는 대외 의존도를 언제까지 몇 프로 낮추겠다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여기 이런 품목이 다 지금 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들어가는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을 보호하고 대외 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도 지금 마련이 돼 있고 수출 통제 강화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규정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경제 안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보면 한국이 비교적 경제 안보 분야의 대응을 지금 적절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입법을 한 내용을 보면 경제 쪽에 굉장히 치중이 돼 있고 안보적 고려는 굉장히 약한 걸로 보입니다. 뭔가 하면 아까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갖고 국가 안보 심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 규정 자체가 어떤 그 법이나 시행령이 아니고 산업부 장관의 예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 심사하는 절차 같은 것들이. 근데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으로 돼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엔 정권이 바뀌거나 이럴 때 이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이제 어렵겠죠 이제. 그래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국가 첨단 기술을 유출을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핵심 공급망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그 의존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국가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보조금하고 세액공제를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공세적 대응 방안은 그동안 계속 이게 방어적인 입장만 취해왔는데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외 레버리지는 뭐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된 전략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최수경 대사님은 주 제네바 대사 가시기 전에 FTA 협상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재직 이후에도 지금 계속 이런 분야에 전문가로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로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주 이 경제 안보와 공급망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 토론할 시간이 제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질문 나중에 시간이 된다는 전제하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경제 안보가 결국 국가 안보의 한 일부분으로서 한 포괄적인 안보 전략의 일부분으로서 이게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 안보실에 그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지금 차장도 한 명 신청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이 정책을 공급망이고 뭐 이런 그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런 목표는 설정해 놨지만은 결국 이게 우리가 비축도 느리고 뭔가 그 스플라이 체인도
뭔가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걸 계속 조정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을 하는 부서는 산업부 뭐 이런 데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서 좀 근무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 안보실에서 뭐 정한 걸 산업부가 제대로 들을까? 이 산업부의 산업정책, 경제안보정책하고 국가안보실의 어떤 그 경제안보 담당 차장실에서 만드는 이 정책하고 이게 어떻게 코디네이트가 제대로 될까? 왜냐하면 산업부는 NSC에 참여도 안 하는 부서고 국가안보에 대한 우리가 해보면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이 이게 외교안보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제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현경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될까? 이게 좀 걱정이 돼. 나중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에서 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그 미중 패권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술 패권의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 전략 이걸 배영자 건국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배영자 교수입니다. 저는 과학기술과 세계정치가 만나는 접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오늘 그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한국이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면서 어떤 기술 외교를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내려가네. 15분에 꼭 좀. 예. 그래서 이 앞부분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그 강의를 하고 다니면 그 기술 파트를 여기 지금 군사를 하셨고 경제를 하셨는데 왜 기술을 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왜 이렇게 별도 군사와 경제와는 또 별도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까지 이게 뭐 그 세계 정치 패권을 기술이 결정한다는 이런 그 인식이 많이 퍼져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과 이렇게 제가 인공지능과 그 반도체,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중이 굉장히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못 따라오게 하려고 하고 중국은 또 그 한계 내에서 자립을 통해서 열심히 도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이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상황이 지금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낳고 있다. 예컨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다 아시겠지만 설계 소프트웨어나 장비는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시장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시장은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파트를 포함하면 한 60%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과만 협력을 하자 하고 중국은 계속 그 첨단 부분에서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곤혹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과연 미국과의 협력이 무슨 의미가 있고 중국과의 협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이제 원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한국의 기술 외교 전략의 가장 그 중요한 축은 미국과의 협력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 뭐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하지 않으면 한국의 그 기술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협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중국하고는 이제 협력을 끊어야 되는 거냐? 미국이 요청하는 대로 그것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걸려 있는 첨단 전략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협력을 유지하면서 그 중국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팩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미중 경쟁의 물밑에서 진행되는 어떤 광범위한 협력 공간들을 우리가 창출해 가야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IPEF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기술은 아닙니다. 사실 4개의 필라가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그다음에 공정경제 이렇게 돼 있어서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 기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최종 합의가 나온 거를 보면 무역 부문은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안에 기술 협력이 들어가 있고요. 기술 협력과 무역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망에서는 당연히 첨단 기술, 공급망 안전성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청정 기술 에너지 부분에서도 소위 기후 기술이라고 하는 청정 에너지 기술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공공경제 경제 부분에서도 공정경제 부분에서도 이 기술 개도국들의 기술 역량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술 동맹 전략, 그 다음에 중국이 추진해온 그 1대1로 전략 안에서 소위 디지털 경제권, 이 동남아시아의 오래된 화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하고 있는 이 디지털 경제권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인도태평양 지역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저희한테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뭐냐면 기술 혁신 체제, 글로벌 기술 혁신 체제라는 게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하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기술 혁신을 위한 돈, 인력 이런 것들, 기술 이런 것들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막히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이런 자유로운 기술과 돈과 인력의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뭐 도전 과제이고, 이게 뭐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비용 어떤 기술 혁신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 그런 속에서 한국의 국가 이제 차분히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국의 이 기술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익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협력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한국이 국제 무대, 국제 세계 정치 경제 질서에서 계속 내놓을 수 있는 반도체와 같이 계속 지금 반도체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이만큼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없었으면 미국의 한국 패싱, 중국의 한국 패싱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반도체에서의 한국의 우위라는 게 뭐 천년만년 이어질 것도 아니고 이게 뭐 10년, 20년 갈까요? 그래서 이거를 반도체를 대신해서 어떤 다음 타자들을 내놔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인데, 기술 혁신 역량을 계속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나 인력이나 기술들의 선순환적인 이런 국제 그 세계 경제 질서에서 이런 글로벌 혁신 체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우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그냥 미국이 얘기하듯이 자유 시장 경제나 민주주의나 인권이 그냥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에요. 중견국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국의 기술 인도태평양에서의 기술 외교 전략은 보통 뭐 우리 최영기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한국의 보편적인 인도태평양 전략할 때 키워드가 규칙 기반 질서와 기여 외교,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규칙 기반한 기술 생태계가 운영될 개방적이고 규칙 기반한 어떤 생태계, 기술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 인도태평양 국가들, 특히 뭐 아세안과 중첩이 되는 이런 국가들의 기술 외교를 ODA, 과학기술 ODA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얼마나 더 증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굉장히 경쟁과 배타적인 선택의 논리가 압도적인 그런 상황에서 기술 지정학 시대에 이 지역에서 한국이 과연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기술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인도태평양 기술 외교 전략의 어떤 기본 방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협력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퍼스트 티어에 있는 국가들이 있고요.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뭐 한국 같은 그 다음에 세컨 티어에서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이 있고 조금 밑에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바짝 쫓아오고 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더 밑에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태 지역에서 어떤 포괄적인 기술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규칙 기반한 생태계를 만들어낸다는 것과 이 지역에서 한국과학기술 ODA를 통해서 기여 외교를 한다는 것을 기본 그 프레임워크 가치로 그 뿌리를 내리고 형태는 말씀 많이 하시듯이 이 과학기술 부문에서도 양자, 소다자, 다자의 어떤 복합적인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래서 미국, 일본, 뭐 한미일, 뭐 일호, 뭐 다양한 형식의 그래서 이 영내 국가를 모두 아우르는 형태의 포괄적인 협력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술별로 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이 전체 인도태평양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이 앱들이 나와주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협력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층적인 예컨대 반도체 부문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제 중국하고 하고 있던 뭐 중국에서 하고 있던 시설들을 말레이시아나 뭐 베트남에 옮기면서 다른 국가들을 또 끼어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칩4가 작동하는 대로 우리가 협력을 하되 이게 명백히 반중 반도체 동맹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런 방식의 협력 또 하나 이제 5G 인프라나 이런 거에서 사실 이쪽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금 다 점령하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의 구글이나 뭐 메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반발 그렇다고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를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가 주도하는 그런 기술 시스템 그리고 중국의 그 국가가 굉장히 우선시되는 중국의 국가가 통제하는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이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 아닌 제3의 어떤 선택지대가 있다. 그래서 한국은 한 번도 제국주의를 한 나라가 아니고 뭐 미국이나 중국을 대신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호 공동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상호 이익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기술 비전을 내세우고 실제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현재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전략이 바뀔 거고 그거에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기술 전략은 크게 그 3P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첨단 기술을 주지 않고 보호한다는 프로텍트라고 견제, 그 다음에 첨단 미국 내 첨단 제조 역량을 강화한다는 어떤 프로모션. 그래서 뭐 그 반도체법, IRA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독고다이 시기였다면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이 기술 동맹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이 정책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중 기술 견제는 사실 트럼프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화웨이부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계속 가고 둘째 부분에서 이제 첨단 제조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실리콘밸리나 첨단 기술 부분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보다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전통 제조업 이런 쪽에 더 그 표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 보조금들 첨단 기술에
가고 있는 엄청난 보조금들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심지어 해외 기업들 삼성이나 TSMC에도 지금 많은 보조금들이 오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세 번째 이제 기술 동맹 같은 경우는 IPEF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면적으로 폐기가 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우선적인 국익이라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나오면서 동맹에게 항상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방위비나 이런 거에서도. 그래서 지금 반도체나 이런 거에서도 한국과 대만이 뺏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 IRA 같은 것도 이게 그린 사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한국이 이제 이에 대해서 조금 대처를 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술 협력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미국과 같이 가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흐름에 쫓아가는 그런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를 찾아가는 거, 이 인도태평양 이런 것이 있고, 이 지역에 있는 개도국과 협력해서 기후 외교를 활성화하는 이 다양한 형태로 한국의 인도태평양 기술 협력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술 지정학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질문을 더 드리지를 않겠고, 지금 시간이 이제 7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선 플로어에서 혹시 꼭 질문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면 한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패널에서는 답변 시간을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 답변하려면 한 5분씩 걸리겠지만 1분 내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심 교수님, 네. 심상민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어느 분께 질문을 드리는 건지 저도 잘 판단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인태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어떤 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 핵심이 아마 IRA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성공력 중에 아마 첫 번째가 자기 당선되고 나면 첫날 IRA를 폐지하겠다 그러는데, 물론 안 되겠죠. 의회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 관련해서, 특히 이제 우리 배터리 관련해서 IRA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 우려기관이라는 제한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이 제한받는 것도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과연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우리의 공급망 안정성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 될지 도전 요인이 될지 진단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심상민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배 교수님 좀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세 분, 아니고 최 대사님도 그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 나머지 세 분은 아까 제가 질문한 거 그걸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질문 주신 게 전임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인태 전략이 차이가 뭐냐? 세 가지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남방 정책은 중국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해서는 반중, 친미, 소중 뭐 이러면서 굉장히 중국의, 그다음에 대만 남중국에 대해서 언급 관련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이 폭력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추진 논리를 보면 신남방 정책은 경제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왜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가 아세안하고 인도냐? 우리와 아세안, 우리와 인도의 히스토리를 보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신남방 정책의 키 파트너로 못 꼈어요. 왜? 신흥시장 국가니까. 경제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남방 정책은 균형 외교 기조에 기초해 해칭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든 간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뭔가 어중간하게 이 환하게 만들지 않고 가능하면 둘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일종의 해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인태 전략은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힘들지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인태 전략의 모멘텀이 많이 약화가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도전 요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중국 군의 이 군사적 굴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으면 좋지만 오늘의 이여도나 서해가 내일의 남동중국해가 되지 말라,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어떤 군사적인 최악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한반도만이 아니라 북한만이 아닌 위협을 가지고 동맹과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아직은 그러한 준비를 해 나가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특히 미국이 타국 대비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바로 이 한반도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북한이라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한반도에서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인태 지역에서 제기되는 위협에 대해서 이 위협에 대한 인식들을 공유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위협 인식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의 대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쁜 상황을 억제하려 할 것인데, 현재의 핵심은 동남중국해 주변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 호주, 필리핀, 베트남이 이제 주요 대상 국가라고 보고, 우리는 당면한 위협들이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북한 위협에 대한 이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우리 군의 역할을 많이 키워나가는 게 좋겠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인태 지역의 위협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K 방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들은 저희가 공직을 할 때 나가 보면 한국군을 벤치마킹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밀리터리, K 방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될 때 우리가 통상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버든 쉐어링이지 않습니까? 코스트 쉐어링, 머니 쉐어링이 아닌데 우리는 계속 코스트와 머니 쉐어링에만 집착해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해 나가면 결국은 롤 쉐어링을 통해서 미국의 방위 분담의 차원에서도 동맹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더 키워 나갈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경제 안보 관련 주무부처는 지금 산업부로 되어 있는데요. 공급망 기본법은 기재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법에 따라 갖고 그 법의 운영을 하는 정부 부서를 보면 대부분 산업부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입법의 상당한 부분의 이행과 집행을 이제 산업부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나라든지 경제 안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돼야 되고, 그걸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분이 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장관급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지난번에 격상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입법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정부 바뀔 때마다 워낙 이게 그 정책의 이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경제 안보 관련해 갖고는 양당 간에 합의된 어떤 입법이 마련이 되면 좀 일관성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이제 플로어에서 난 질문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IRA 폐지를 한다 그랬지만 폐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공화당 하원이 동의를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될 것이지만 뭐 보조금을 준다고 한 걸 어느 정도 뭐 삭감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조치 같은 건 취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FEOC 해외 우려기관을 지정을 해서 중국을 배제를 하기 때문에 한국 그 기업들이, 투자 기업이 이제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게인 지금 미국 칩스 액트를 보면 미국에 투자한 기업이 중국 투자를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칩스 액트에 보면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갖고 현재 투자한 중국의 그 반도체 생산 능력을 더 증가하는 방향의 추가 투자를 금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마이너스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정부의 경제 안보 정책 수행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부도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고 국회와 관계도 좀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고 기업들도 각자 도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예, 저는 뭐 지금 대사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IRA, 저는 뭐 IRA를 잘 알지는 못하던데, 그 동기가 일단은 뭐 친환경이라고 내걸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미국 그 고용,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이런 파트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뭐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뭐 이 친환경보다는 화학, 석유화학 쪽으로 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라 그렇지 고용이랄지 이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갑자기 폐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후보로서 막 이건 막 사기다 막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막 당선이 됐을 때 하루아침에 폐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영향력도 말씀하셨듯이 한국 기업이 지금 보조금 때문에 들어가 있는 파트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긴 하지만, 뭐 이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 그 전기차가 지금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세를 100% 내고 있고, 뭐 중국을 더 강하게 견제를 하는 파트 때문에 한국이 거기에서 또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창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됐다고 했을 때 뭐 이게 다 폐기되고 없어지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측면과 저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시간이 조금 한 3분 지났습니다만은 더 뭐 토론할 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지금 도저히 시간이 모자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오늘 세션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 1세션도 그렇지만 2세션에서 다룬 저 4가지 이슈가 다 하나하나 이 별도 패널로 토론을 해도 지금 모자랄 만한 건데, 너무 제가 좀 과욕을 부려가지고 짧은 시간에 1시간 반 동안에 이 큰 주제를 4개를 다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발표 듣는 데만 해도 시간이 지금 뭐 모자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인도 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떤 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좋은 공부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 진단은 저는 상당히 됐다고 보는데, 그러나 뭐 진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법을 찾으려면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게 대해서 이 해법은 보니까 간단치가 않구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더 토론을 해야 될 그런 숙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4분 발제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2세션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도태평양 지역의 그레이트 게임과 한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저희 한반도 미래포럼에서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이 앞으로 더 활발한 인태 전략 담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분들은 물론이고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내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회 한반도 미래포럼 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